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EU 가입도 반대하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겠네. 가장 좋은 것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 미국을 연결고리를 해서 나토와도 집단 안보 조약이 되는 거고 러시아가 그까지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트럼프는 굉장히 모든 것을 지지를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데 들어가면은 없어요. 푸틴의 욕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경계선을 흐리다게 해놓고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워싱턴 이게 뭐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현지 시각 18일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백악관에서 회담한 이후에 이어서 유럽 정상과도 다자회담을 했습니다. 뉴스 먼저 보시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모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하겠다며 미군 주둔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They are first line of defense because they're there. They're Europe, but we're going to help them out also. We'll be involved.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토식 집단 방위 모델이 거론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안전보장을 얻기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 문제는 아직 입장차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에 러시아 점령 지역이 표시된 우크라이나 지도까지 설치하며 영토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풀 문제라며 여지를 뒀습니다. All the sensitive things, territorial and etc. We will discuss on the level of leaders during trilateral meeting.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을 조율했습니다. 여기서 합의가 도출되면 자신까지 3자 회담을 열어 종전을 선언한다는 구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정상 간談판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경선을 어떻게 새로 그릴 수 있을지가 종전 여부를 결정지을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자, 회장님. 푸틴 대통령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 같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영토를 일부 내주고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 그 안전이 정말 절대적인 안전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큰데 이번 미국에서 열린 워싱턴 회담 이게 어떤 의미를 좀 있을까요? 그래서 워싱턴 회담 하면 우리가 외교사적으로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세계 중심으로 뛰어오를 때 파리 강화회의 끝나고 나서 워싱턴에서 전선국들이 모여서 군축을 논의했던 워싱턴 회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세계 외교의 중심으로 워싱턴이 부각됐는데 한 100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다시 트럼프가 워싱턴에 유럽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의 유럽 질서 하나의 그 영향력 선을 끊는 그런 회담을 한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을 외교 중심으로 끌어들였는데 참 내용은 참 우리가 약소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이 젤렌스키는 지금 지금 영토 내주고 이제 뭐 보장 하나 받고 싶은데 확실한 어떤 신용장 하나 받고 싶은데 평화에 대한 또 불침에 대한 신용장을 받고 싶은데 푸틴은 지금 영토는 할량받고 침략을 안 할 것을 구두 약속만 하겠다는 거죠. 그게 꽃놀이표죠. 영토는 받고 갖고 싶은 땅은 다 차지하고 뭐 다음에 침략 안 할게 이 정도 약속을 하면서 종전을 하려고 하니까 젤렌스키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고 이 약한 젤렌스키를 돕기 위해서 유럽 정상들이 같이 갔어요. 다 미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트럼프를 만난 자리에 가서 젤렌스키를 정말 응원을 많이 하고 트럼프가 영토 할량에 대해서 좀 더 강력히 비판할 줄 알았는데 강력히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잦아들었어요. 오히려 칭찬했다고 언론 기사에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유럽 정상들이 가서 트럼프 이렇게 아침하고 왔다 이런 혹독한 비판까지 나와서 우리가 워싱턴 회담을 보면서 약소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해방 이후의 약속들이 강대국 정치의 어떤 외교적 협상의 그냥 대상이 되는 그런 역사의 반복을 보는 것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종전에 대한 어떤
큰 물꼬를 예. 튼 회담에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면 본인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하겠다,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자 정상회담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그 알라스카에서 푸틴을 만나는 중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께 길게 통화를 했다 그래서 통화를 해서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 것 같고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비디오를 통해서 봤지만 트럼프의 구상은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두 대통령이 만나도 합의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한쪽은 영토를 회복하려고 그러고 한쪽은 영토를 줄 수 없다고. 그냥 예. 할량을 받으려고 그러는 입장에서 그 종전의 중재자로서 어떤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힘에 의한 종전. 예. 그 러시아에게는 종전 안 하면은 우리가 제재할 거야. 예. 원유 수출 못하게 하고 전쟁 지속 능력을 막 획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뭐 종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하면은 군사적 지원 중단할 수도 있어. 예. 이렇게 양쪽에다 힘을 투사하면서 종전 협정을 좀 서두르는데 가장 좋은 그 회의체가 3자 회담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트럼프는 그 3자 회담에 대한 어떤 장한 기대를 하고 있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자,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3자 회담은 양자 회담,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어떤 성과를 내야지 본인이 관여하겠다 이런 지금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기사를 쭉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원래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순순히 정상회담에 가서 마주 앉아서 논의를 할까?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푸틴은 젤렌스키를 러시아의 정통성 있는 지도자로 인식하지 않고 예,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예, 우크라이나의 예. 젤렌스키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시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푸틴과 젤렌스키가 만났을 때는 회담이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트럼프가 거기 가서 이제 중재자 역할, 회담을 계속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협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트럼프로서는 거기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거죠. 예. 푸틴의 전략, 푸틴의 입장에서만 보면 푸틴의 전략이 시간 끌기다. 왜냐하면 지금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회담하고 있을 동안에 그리고 또 미국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유럽 정상이 회담하고 있는 동안에도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거든요. 계속. 그렇죠.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폈죠. 예.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푸틴의 내심 절대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와 반대되는 정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익혀져요. 어쨌든 간에 친러 정권을 좀 만들겠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군사적으로 압박하면은 우크라이나의 어떤 정부가 서로서도 젤렌스키만큼 러시아의 적대적인 정부가 안 될 거다. 예. 그래서 친러적인 러시아의 말을 고분고분 듣는 더 이상 서양권 EU라든지 나토로 편입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정권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꽤 큰 그림을 갖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이웃 국가들을 소련의 영향권에 묶어두는 이러한 종전 목표를 갖고 있고 장기적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럼 트럼프 임기는 4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푸틴의 야심이 확인된 그런 알라스카 회담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도 푸틴은 트럼프를 만나고 있으면서 젤렌스키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요구한 것이 뭡니까? 돈바스 지역에 지금 군사 작전을 통해 얻으려고 해서 11년째 못 얻고 있는 그 요체 지역을 차지하고 예. 그걸 그냥 달라는 전쟁 안 하고 그냥 주면 우리가 다시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지 않겠다는 구두로만 약속하는. 구두 약속하는 이거 전쟁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건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그리고 유럽이 봤어도 EU 국가들도 굉장히 그러한 협상 조건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해서 트럼프한테가 따지려고 하는데 별로 따지는 모습 못 봤어요. 예. 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고민이 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3자 회담의 성패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시한 안전 보장이 얼마나 확실하며 또 우크라이나가 어느 선까지
영토를 양보해 줄지 이게 관건인데요. 관련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주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했습니다. Следовало бы изучи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краинской и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 젤렌스키 대통령도 휴전을 먼저 하고 협상하자던 조건을 거둬들였습니다. Сфери тощо, але то у русських з'явиться 100 умов з їх боку. Тому я вважаю так, що без будь-яких умов ми повинні зустрітись і 종전 출구를 모색할 회담 장소로는 중립국 스위스나 두 나라가 포로 교환 협상을 벌였던 튀르키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회담이 열리면 우선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돈바스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것처럼 보이는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도 러시아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정상들이 백악관에 도착할 즈음 성명을 발표해 우크라이나에 나토군을 배치하는 어떠한 시나리오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앞세워 무모한 도박을 지속하려 한다며 협상에서 빠지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유럽 역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의지가 있는지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자, 회장님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서로 입장이 첨예하게 좀 다르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영토 지금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 준다면 확실한 안전 보장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푸틴은 영토는 그냥 갖고 와라 돈바스 지역. 대신 구두로 우리가 너네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합의점이 있을까요?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그 러시아는 분명히 그 지금 필요한 군사적 자기가 처음 전쟁 시작할 때 얻으려는 땅을 다 얻고 그 선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나토 가입도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젤렌스키가 어쨌든 힘은 없지만은 트럼프 앞에서 당당하게 영토 한량 문제를 거론하니까 그것은 양자 간에 내가 푸틴 만나면 할 이야기니까 민감한 문제는 내가 푸틴하고 이야기하겠다. 근데 사실 푸틴하고 얘기해서 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 말 속에서는 자, 영토를 한량할 때는 최후의 카드로서 영토를 내주고 받아낼 건 받아내겠다. 받아낼 건 받아내겠다는데 그게 미국이 그러면 우크라이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 구두로 약속으로는 안 되죠. 러시아가 다시 침략했을 때 여기서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야 돼요. 그것이 나토 군대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나토가 들어오면 인계선이 돼가지고 딱 지킬 수 있는데 나토 군대를 보내주든지 또 미군이 가든지 해야 되는데 트럼프는 또 미군은 안 보낸대요. 공군만 보내고. 나토에 대해서 은근 없지만은 러시아는 지금 깜짝 놀라는 게 나토에도 경계가 드는 거거든요. 나토 EU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나토 군대가 경계선에 들어오면은 나토화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이미 그 워싱턴 정상회담, 타자 정상회담 열릴 쯤에 러시아가 바로 발표하잖아요. 나토 군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제가 볼 때 러시아는 야심이 있어요. 그 야심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크라이나 국민의 18%가 러시아인입니다. 이 러시아인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군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우크라이나인 중에서 18%의 러시아인을 중심으로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정서를 활용해서 반 젤렌스키 정치를 좀 만들어내면은 친러적인 푸틴의 우호적인 우크라이나 정부를 중장기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놓은 카드가 다 그거예요. 나토로 가는 것도 가입하는 거 안 된다. EU로 가입하는 거 안 된다. 미국은 지금 EU 가입.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사실은 나토 가입을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EU 가입 쪽으로 약간 방향을 튼 것 같은데 그래서 헝가리 총리에게도 약간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지만 헝가리가 반대하고 있거든요. EU 가입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러시아가 나토 가입이 아니고 EU 가입이라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줄 어떤 그런 여지가 있을까요? 안 받아줄 겁니다. EU가 지금 27개 회원국을 갖고 있는데 그 회원국 중에서 헝가리는 세르비아와 함께 그 대통령이 친러, 푸틴과 친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일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반대할 것이
명확하고 거부권 행사까지 행사해서 예. 반대할 수가 있고 이유는 한 나라가 반대하면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특별위원회가 많은 결정을 하는데 군사 안보와 관련된 만장일치, 신규 가입과 이런 부분이 있어서 헝가리가 지금 상당히 입장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국가들이 내심도 그 우크라이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없는 경제적 여건도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가 덩치는 큰데 EU 국가들에 비해서 3,300만, 60만 평방킬로미터 덩치는 큰데 재정 상태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나라가 돌아서 EU와 같이 있게 되면은 EU를 지원하는 세금을 매년 많이 내야 된다는 정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EU 국가들이 EU에 가입하는 문제는 거부권, 일부 국가의 어떤 강력한 거부권 행사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문제 이런 문제를 봐서 우크라이나 EU에 가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러시아가 나토와 EU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나토 가입도 반대하고 EU 가입도 반대하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겠네. 가장 좋은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이 예.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가장 좋죠. 그러면 미국을 연결고리를 해서 나토와도 집단 안보 조약이 되는 거고 예. 러시아가 그까지 인정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또 해보기로 하고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3자 정상회담 장소가 뭐 트리키에도 나오고 여러 개 나왔다가 지금 거의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헝가리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게 EU 가입과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데. 회담 장소는 회담 결과와 상당히 직접적 연관을 미쳐요. 회담 장소가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워싱턴 회담, 알라스카 회담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국제법적 구속력은 약하지만 푸틴은 지금 어떤 나라에 가면 체포될 수 있는 그런 국제법적 여건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로 봐서는 헝가리 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친러 정부가 있는 데 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헝가리 총리와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좀 친한 걸로 제가 이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로서는 안 그래도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좀 우호적인 지역, 좀 더 엄격하게 중립적인 지역에서 푸틴을 만나야 그래도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만들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아요. 헝가리는 조금 뭐 미국이 종용을 할지 몰라도 젤렌스키가 수용하기 좀 힘든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와 젤렌스키 유럽 정상 간의 만남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속보인데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한국식 완충지대 그러니까 DMZ를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군 수뇌부가 백악관 회담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국방총장과 미군 장성인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이 우크라이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정상이 합의한 안전 보장안의 구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나토군 수뇌부는 파견 병력의 역할을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자국을 빼고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건 실체 없는 허상이며 무의미한 길이라며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Мы не можем согласиться с тем, что теперь предлагаются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ешать бе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о не получится. 그러면서 전쟁 초기에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바 있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여하는 방안이 좋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까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회담과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 미국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3국 정상회담을 열 준비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러시아는 연일 신중한 입장입니다. высшем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 самым тщательным образом их подготовить на всех предшествующих ступенях. 러시아가 또 시간 끌기에 나선 거 아니냐는 유럽의 의심이 커지는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 등의 최전선 마을 3곳을 추가로 점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회장님, 지금 나토 가입 불가, EU 가입 불가, 러시아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식 완충지대 DMZ를 조성하자. 그러니까 국경에 약 1000km 정도가 있는데 유럽 주도의 다국적군을 파병하고 기사에서는 10만 명의 지상군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현실성이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완충지대를 만들고 예. 그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러시아의 재침을 막는 물리력을 군사 태세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재침한다면 그걸 격퇴할 수 있는 군사력을 태세를 유지하고 메커니즘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만약에 도발했을 경우에 다 서로 침략했을 때 이 부분에서 러시아는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떼올라는 것 같아요. 예. 침략 안 한다고 했지 않느냐.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토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을 좀 경계하니까 나토 군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명백히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러시아가 상징적으로 평화유지군 정도 유엔 안보리 중심의 평화유지군 정도로 해서 아무 물리력은 확보되지 않고 담보되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다시 침략하지 않는다 약속을 하고 약속 수표를 내고 그 수표를 믿어라. 약속 어음을 내고 믿어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것도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공격은 계속하거든요. 예.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러시아가 시간 끌기를 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적당하게 지금 트럼프 체면을 씌워주고 국제적 체면을 씌워주고 EU와 트럼프 새로운 제재는 피하면서 군사적 공격은 계속하는 이런 트럼프의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에 우리가 의심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의심하는 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한국식 DMZ 방안인데 이게 그래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푸틴이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푸틴은 나토 군대가 이렇게 물리력을 완전히 갖춘 나토 군대가 그 하나의 평화 유지 형태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겁니다. 약간 상징성이 있는 깃발만 와 있고, 예. 평화 유지군 그런 형태는 뭐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물리력을 나토의 군대가 국경에 배치되는 것을 반대한다. 물리력으로 엄청난 규모로 10만 정도도 어쨌든 그 군사 태세를 갖추고 들어가 있고 예. 만약에 러시아가 침략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인계철선이라 그럽니다만 그것이 계기가 돼서 그 나라 군대가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완충지대에 평화유지군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나토 군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푸틴은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욕심은 딱 정해져 있어요. 경계선을 흐리다게 해놓고 예. 그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정부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나토식 집단방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가 3자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보 초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윤곽에 나올 것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보 초안에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요?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의 상호방위 조약을 맺는 게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걸 러시아가 용인을 해줄지.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중지시키는 데 대해서는 예. 약속 그리고 거기 들어가야 될 게 경계선이죠. 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군사적 정치적 경계선을 획정하는 문제, 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 그 방안 중에 또 그 일시적 그 경계선을 지키면서 또 재침했을 때 어떻게든 그걸 막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것이 예. 어쨌든 미국의 보장하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느슨한 형태의 안보 군사 동맹이든 어쨌든 그런 약속이 안 주어지면은 그럼 그 거의 우크라이나의 항복 선언에 다름없는 문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안전 보장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지금 미국과 나토 국가 수장들, 나토 사무총장이 굉장히 의지를 갖고 있죠. 나토 사령관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예. 나토 사령관이 전쟁 기념 사업회를 찾았는데 독일 장교였는데 예. 우리 전쟁 초기 전쟁 한 1년 반쯤 전에 찾아와서 만났던 이야기가 러시아의 군사적 공개 군사 태세를 절대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 군사적 의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냐하면 유럽의 그 근대 현대사에서 러시아가 사실 나폴레옹의 그
대륙 봉실험도 뚫었거든요. 히틀러의 야욕도 사실 러시아가 스탈린이 막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 야심 또 유럽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목표, 전략적 목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선하게 보이는 것이 옛날 냉전 시대의 그 구소련의 영향권, 정치, 국제 정치의 영향권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푸틴의 대러시아주의라 그러는데 그런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송영석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3자위원회가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3자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초안 만들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질적인 안보 제공 논의에 러시아도 포함돼야 된다. 우리가 없는 논의는 허상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러시아가 포함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처럼 자기들이 우크라이나 공격받으면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어가서 토론을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러시아는 경계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유럽 또 그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어떤 압박을 가하는 그런 압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한 독자적인 안보 태세를 용납하지 않겠다. 러시아가 수긍할 만한 그러한 회담 결과, 논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러시아 입장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론적이지만은 그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안이 나오면 우리는 계속 전쟁하겠다.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 그런 것을 뭐 이렇게 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 화면에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회담한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엊그제 워싱턴 회담에 앞서서 알래스카에서 두 대통령이 만났죠. 예. 관련 뉴스 보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용기가 알래스카에 도착하자 미군 B-2 전폭기와 전투기가 편대 비행으로 환영합니다. 6년 만에 다시 만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은 오랜 친구를 대하듯 서로를 반깁니다. 하지만 두 정상 간 회담은 3시간도 안 돼 일찌감치 끝났고 기대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안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But we've made some headway. So there's no deal until there's a deal.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동의한다고 밝힌 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조건에 양국이 상당한 접근을 이뤘음을 시사합니다. Я согласен с президентом Трампом, он сегодня говорил об этом, что, безусловно,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и безопасность Украины.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서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이 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의 합의 여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Look, it's not for me to negotiate a deal for Ukraine. But I can certainly set the table to negotiate the deal.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미국과 러시아가 논의하는 종전 협상안에 영토 문제 등 우크라이나의 주권 사항이 포함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회장님, 푸틴 대통령의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대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주는 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안전은 보장돼야 된다. 그러면서 나토 가입도, EU 가입도, 또 다국적군 주둔도, 미군 주둔도, 그리고 계속 그렇게 들어주는 척하면서 어떤 비위를 맞춰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모든 공은 젤렌스키한테 있다. 젤렌스키가 결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하는 신속한 종전, 정전을 넘어서서 종전을 요구하니까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안전을 이야기하니까 그게 화답을 해요. 우크라이나 안전 중요하죠.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던져놓고는 그러면 안전과 동의하려면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대표성은 누가 있으면 젤렌스키 있잖아요. 젤렌스키를 그 지도자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앞뒤 안 맞죠. 그런데 트럼프는 일단 우크라이나 안전에 대한 얘기했고 빨리 종전하자. 종전하자는 요구 또 뭐 전쟁의 비극을 중지시켜야 되나 인도주의적 명분 이런 데 대해서 극찬을 하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모든 것을 지지를 받은 것 같은데 실질적인 데 들어가면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에 대해서 그 3시간 동안 논의된 것이 모두 다 공개되지 않았고 예. 중요한 문제들이 일수록 공개 안 돼서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지금 드러난 내용으로 보면은 푸틴의 그 야심만 하게 된 것 같아. 돈바스 지역 완전히 먹겠다. 예. 그리고 젤렌스키하고는 뭐 같이 이야기할 상대가 안 돼. 이런 입장이죠. 그리고 그 트럼프는 어쨌든 이게 전쟁이 계속되는 것은 푸틴 때문에 하고 젤렌스키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줬거든요. 젤렌스키한테 공을 다 넘기고.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보면은 이 강대국의 어떤 이런 정치가 20세기 초반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예.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질서를 경계선을 끊고 정치적 경계선을 끊던 이런 강대국 정치에 대해서 트럼프가 좀 부활시킨 것 같아요. 그 지금 회담을 통해서. 자,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네. 자, 모든 전쟁을 끝내려면 넘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돈바스 지역이 푸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돈바스하고 이제 4개 그 돈바스 지역이 있고, 예, 그 도네츠크 주에 있는 하고 이제 루안스크 주를 돈바스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 예. 이미 크림 반도는 러시아가 갖고 갔죠. 2014년에 강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자포리아나 헤르손주는 좀 경제적으로 중요해요. 그 해양 흑해로 나가는 곳, 예. 자포리아주는 원자력 발전소가 중요한데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특히 도네츠크의 저 북서 지역 저 부분이 슬로얀스크나 크라야마스로스크나 포크로우스크나 요새들인데 예. 저 지역을 점령을 하면 지금 러시아가 그걸 점령을 못 하고 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죠. 저 지역을 점령하면 저 키이우라고 있잖아요. 예. 그게 우크라이나의 중심 수도이지 않습니까? 예. 저걸 내다본다는 거죠. 평원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저 요새를 러시아한테 주면은 사실상 그 향후 우크라이나 정부는 항상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 속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정부가 될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게 돈바스 지역이라 불리는 거는 도네츠크주 다시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예,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 그러면 두 개를 넘겨달라고 한다면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는 우크라이나에 주겠다는 뜻입니까? 점령한 지역이 아니고 점령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점령한 지역 다 묻고 점령하지 못한 저 지역까지 달라는 거죠. 그래서 푸틴의 전쟁을 시작한 목표가 되는 영토를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영토를 그래서 다 넘겨주게 되는데 지금 안전보장도 받지 못한다면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저 땅을 한량하면서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 예. 이 약속을 받아내고 그것에 대한 서방의 어떤 실체가 있는 군사적 안전장치, 보장장치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금 돈바스 저 지역을 내주면은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정부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그 국가 운영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지역을 점령함과 동시에 우리가 영어로 그 러시아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이웃 국가들을 이렇게 점령해 갈 때, 확장해 갈 때 보면은 러시아인들이 1차 이주를 해요. 그 일정한 러시아인들이 가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독립적인 어떤 정치 세력을 만들고 다시 러시아 중앙정부 합병을 선언하는 그러한 전략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지 않겠나. 우리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만 예. 우리가 사실 북한 지역도 초기에 그렇게 러시아에 먹혔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의 그 하이브리드 전략을 위해서는 지금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있는 돈바스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죠. 그 스탈린 지금 푸틴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대한 초안이 나오고, 자, 그걸 바탕으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이 진행되고, 여기에 이어서 3차 정상회담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게 25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이런 협상들이 한미 정상회담에 영향을 조금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큰 영향은 줄 것 같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약에 글로벌 차원에서 언급한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유엔이 규정했고 예. 규정했는데 이 침략 전쟁에 북한군이 동원돼서 북한이 참여하고 또 북러 군사 동맹이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이 정도의 한미 정상이 다뤄지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지금 종전에서 서두르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런 데 관심을 특별히 안 가질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여러 가지 종전협상, 평화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는 등장할 것 같지 않고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부터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 이게 지금 주요 의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로 활용하는 방안이 좀 더 구체화된다면 주한미군 배치가 지금과는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동맹의 그 최고의 이론가의 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 동맹도 만들어지고 또 거의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늙고 병들고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동맹도 끊임없이 이제 그 국제적 여건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한미 동맹도 지나면서 지금까지도 변화해왔고 지금도 변화를 좀 준비 중이고 그런 것을 용어로서 전략적 용어로서 현대화라 용어를 이제 붙이는데 여건이 달라지니까 동맹의 내용도 컨텐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한미 동맹의 현대화는 아마 트럼프 정부의 새로운 어떤 전략 개념, 선택적으로 개입하자 거부 전략이라는 게 콜비라는 지금 국방 정책 차관이 만든 개념인데 이런 개념 속에서 한미 동맹이 조금 전략적 유연성 이건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25년 전에 이미 그 나왔던 용어들인데 주한미군이 필요시에는 다른 지역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 또 지금 뭐 공개적으로는 서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은 지금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의 저술과 논문에서 나오는 우리 주한미군의 규모에 대한 어떤 언급들 조정될 수 있다는 언급들 이런 부분들이 그게 한미 동맹 태세는 지금보다가 뭐 약화되지 않으면서 동맹의 여러 가지 운용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성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포괄적인 표현으로서 현대화라는 표현을 담아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 문제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연일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북한의 반응은 뭐 좀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련 뉴스 잠깐 보시고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한미연합연습 UFS 시작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평안남도 남포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북한의 신형 구축함 최현호를 시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해군의 첨단화, 핵무장화의 중요 과업들이 단계적으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을 가장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의사표명이라며 한미의 군사력 시위 행위들은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최근 한미연습에 핵 요소가 포함됐다며 핵무장화의 급진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현호를 둘러보며 해군의 핵무장화를 강조했는데 김 위원장은 최근 들어 구축함과 핵잠수함 건조 현장 등을 자주 시찰하며 해군력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구축함과 잠수함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KN-23 미사일 등을 탑재해 해상에서도 핵공격이 가능한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발사 미사일은 먼 바다에서 한미의 감시를 피하고 방공망을 우회할 수 있어 요격이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 위상 배열 레이더의 덮개가 사라졌고 전투 지휘실 내부를 볼 때 전투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 본격 돌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통일부는 한미연합연습은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면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자, 회장님 어제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자, 지금 어제 그제 잇따라 북한이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의도가 뭘까요? 김여정이 별명을 먼저 한 말씀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대남 행동대장이라고.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김여정은 사실 2018년에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국빈급에 해당되는 대우를 받으면서 평창을 왔다 갔고 우리 정부의 요인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인데 이 여성의 그 발언이 너무
과격한 정도를 넘어서 제가 전달을 못 하겠어요. 예. 이번에 발언한 거 보면은 우리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또 핵심 안보 관련 장관들 이름을 거론했죠. 일일이 다 거론을 하면서 비난을 하고 또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대한민국을 외교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새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유화 조치를 취한 데 대해서 반응치고는 너무 고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 당국도 인내를 넘어서서 그 김여정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했죠. 유감을 표시했는데 어쨌든 남북 관계를 어쨌든 이렇게 뭐 대화 모드로 바꾼 데는 지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이 최현호를 방문해서 군사 교리를 제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최현호를 해서 해상에서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이 이야기는 군사 전문가로서 볼 때는 굉장히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지상 발사대 지상에서 미사일에 핵을 싣거나 이렇게 하면은 활주로에 또 폭격기 싣거나 하면 이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좌표상으로서 우리가 사전에 선제 킬체인 전력으로 공격해서 다 예방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고정 발사대라든지 활주로 같은 경우는. 그러나 바다에서 잠수함이라든지 배에 싣고 다니면 좌표 안 잡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렵게 표현하면 은밀 기동하는 핵전력이 되는데 뭐 우리가 해군의 배는 우리가 정말 전 세계 제일 잘 만든 나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그 김정은이 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군사적 대비 차원에서는 면밀하게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관찰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두 대남 행동대장 김여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까는 아나무인격으로 발언을 하고 또 김정은은 해상에서 핵 공격력을 확보하고 핵 무장화,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이런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참 엄청난 숙제입니다. 회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자 전쟁기념사업회 사업회 소식 몇 개, 한두 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러시아 내에서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한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의 지금 사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헌양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가 헌양 행사를 매달 하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특히 사회 존경을 받는 뭐 KBS N 사장도 들어갑니다. KBS N 사장, 전 독립기념관장했고 윤문기 선생님, 장선엽 국회 윤주경 전 의원님이라든지 또 동아일보 회장님, 또 전 보훈처장님 이렇게 해서 선양 선물을 하는데 딱 원래 8월의 인물로 최재형을 선정해서 8월에 호국 국군 의장대의 도움을 받아서 선양 활동을 했는데요. 이분은 정말 한번 저도 이번에 기회에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최재형 전기를 읽어봤는데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20년에 일까지 국가로부터 그 이왕조죠. 그 조선 정부나 우리 저 국가로부터 한 번도 보호받지 못하고 핍박받고 먹을 것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한반도를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젊은 날에 요즘보다 거상이 되어서 돈도 벌고 그래서 그 돈을 전부 독립운동에 넣고 또 많은 또 언론 활동도 하고 여론도 만들고 실제적으로 하다 결국 일본군에 의해서 사형 총살형을 당한 비극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전기를 읽으면서 꼭 한번 다른 분들도 이 전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저렇게 한 번에 단 한 번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대한민국을 저렇게 우리 한반도를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의미 있는 분을 우리가 선양 행사를 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일이죠. 자, 국가 안보 의식을 높이는 세미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전쟁기념관 발전 방안도 나왔다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전쟁기념관에 이제 좀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청년 대학생들을 한 30명씩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자원봉사단 이름이 월이어예요. 전사.
그래서 워리어라는 전사. 워리어, 영어로 네, 워리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예. 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세미나를 기획해서 이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에서 우리 대학생들의 청년들의 안보 의식에 들어가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과거의 어떤 전쟁의 교훈을 잡고 기념하는 공간이 아니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좀 더 미래의 어떤 시대 정신과 소통해야 된다는 이러한 교육 공간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인데 제가 그 세미나 시간 동안에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들었는데 좀 신선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논문을 공동으로 연구해서 발표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의 미래도 걱정하는 이 모습 보고 정말 보람 같은 거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안보 의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이 우리가 한 30명 뽑으면 한 8, 90명이 응모해서 30명을 뽑는데 이 30명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결국은 들어오기 전보다는 활동 시작하기 전보다는 활동을 마칠 때 되면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이렇게 많이 증대돼 나가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흐뭇한 프로그램. 오늘 거의 50분 가까이 우리 회장님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